일단 이것부터 하나씩 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현대 소설은 좀 진도 많이 나갔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과제를 하셨어도 어차피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거기 75쪽을 일단 보시죠. 75쪽에 이제 문학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문학은 왜 대풀되는가? 일단은 이거는 기면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교재로 그 83쪽 있죠? 기면. 불문학자 문학 비평가라고 나오죠. 83쪽에. 그래서 김광남이 본명이고 진도에서 태어났어요. 진도 뭐 아리랑 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 서울대 불문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등단 평론 부분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뭐 존재와 원어 출간에 어디 나왔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유학도 갔죠. 프랑스에. 뭐 어느 대학교까지 몰라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학 비평가로서 그 아주 그 유명한 분이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불문과를 나왔어. 서울대 불문과 석사까지 하고 프랑스 유학 갔다.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인트는 계속 말하지만 왜 문학은 대풀이 되는가에 관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이제 요 내용을 잘 보아야지 앞에 있는 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83쪽 보세요. 왜 문학은 대풀이 되는가? 1975년 이거는 개간 문학과 지성의 75년 겨울호부터 77년 여름호까지 한국 문학의 전개 자표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 7편 가운데 하나, 7개의 글이 연재가 됐어요. 기면은 이 글을 통해 문학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변모한 내력을 살펴본다. 필자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발발이라는 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발. 뭔가 일어나는 걸 발발이라고 그래요. 부르주아라는 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부르주아. 유산 계급이라서 우리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들어봤어요? 프롤레타리아가 무산 계급이고 부르주아는 유산 계급,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자들. 부르주아 세력이 대두하고 귀족이 몰락하면서 권력과 문학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효용성이란 거를 효용성을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효용성을 네 글자로. 뭘까요? 쓸모 있음. 이게 효용성. 쓸모 있음. 요즘 뭐 책들 보면 뭐 역사의 쓸모, 뭐의 쓸모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쓸모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효용성. 그러니까 문학에 쓸모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전에는 글 쓰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인 파트론, 원래 이제 영어로는 페이트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트론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파트론의 뜻이? 예? 대변인은 글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민들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돈 주는 사람. 좀 쉽게 말씀하신 건 좀 더 유식하게 하면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후원자. 페이트론이라고 해요. 후원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이오하고 페이트론이 뭐가 다르냐? 바이오 구매자죠, 구매자. 우리 바이오 만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외국인 바이오 만난다. 구매자. 페이트론도 구매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페이트론도 후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라는 뜻이 있어. 근데 이제 바이오와 페이트론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이오는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삼성께 많잖아요. 삼성 스마트폰 내가 그냥 샀어. 바이오예요. 바이오. 근데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내가 삼성 스마트폰을 사면 삼성에 있는 전자제품을 사서 거기를 후원해 주는 거죠. 그 회사의 제품을 사면 큰 폭으로 그렇죠. 큰 폭으로 보면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신 페이트론의 범주에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다는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 거. 좀 이해가요? 그렇게 이해해요. 바이오보다 좀 더 넓은 개념. 페이트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 페이트론이라는 게 내가 사지만 후원해 주는 거구나. 그렇죠? 어쨌든 이 파트론 프랑스식 발음이에요. 파트론. 그래서 보호 속에서 그들의 이념과 도덕을 대변하는 책을 써왔으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문학이 지배계층의 이념을 선전한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무엇을 써야 될 것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문학이란 대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 쓴다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학이 뭐냐? 그래서 김현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김삿갓, 알려진 김립. 이 립자가 삿갓립자예요. 삿갓립자. 이 립자가 삿갓립자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삿갓이 김립이죠. 박지원, 연암 박지원 아시죠? 몰락한 사대부가 등장해서 이 연암 박지원 나중에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도 좀 배우고 하실 텐데 열하일기 같은 거 쓴 사람이 열하일기.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 이념이라고 써요. 이념을 비판하게 되면서 문학의 독자성 혹은 자율성, 오토노미라고 나왔죠. 오토라는 게 자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오토하면 자동만 알고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은. 이게 자율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토가. 그래서 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오늘날 우리가 문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이후 문학을 보는 관점에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라고 분석하며 18세기 이후 문학이 소위 이른바 소위로만 나오면 뭐 소위 중위 이런 뜻이 아니라 이른바라는 뜻이에요. 이른바 한자는 소위 이 정도는 한자 쓸 줄 알죠? 이를 미자 이른바 그걸 소위라고. 그는 소위 인텔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거 쓸모 있음과 대척점 반대에 있는 쓸모 없음의 자리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 질서를 의식하고 문제시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의 문학이라는 게 유용한 것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 대척점이 좀 말이 어려운데 반대 지점이에요. 반대 지점.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어려운 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공부인 거예요. 강의든 공부든. 그렇죠? 쓸모 없음. 그러니까 쓸모 있으면 반대겠죠. 예, 자리에서 억압하는 질서를 의식하고 문제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75쪽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학은 뭐 대풀이 되는가 해가지고 막 쭉 문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76쪽 보세요. 76쪽 보세요. 하여튼 책은 여러분이 좀 읽었다고 생각하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번박하게 말하자면 마지막 단락 찾으셨어요? 76쪽에 문학은 여기 밑줄 쳐보세요. 문학은 문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동했다라고 할 수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쓸모가 없다. 왜 쓸모가 없냐? 문학을 여러분 생각해. 문학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물론 이제 문학을 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뭐 유명한 작가가 돼봐요. 막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런 작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명한 시인이나 유명한 작가가 되면 떼돈 벌지. 얼마 안 되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프랑스의 뭐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이름만 대도 아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0.001%나 될까 말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시죠? 뭐 조정래 작가라든가 뭐 한강 작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올랐지만 이문열 작가라든가 일반적인 소설가야 직업이. 소설가면 1년에 100만 원 벌기 힘들걸요 아마.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그 내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자적인 비유.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그래서 보세요.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자. 근데 나무가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이런 나무는 정말 쓸모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나무의 신이 나타나요. 그 나그네한테 그러는 거. 너는 내가 왜 500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아느냐. 내가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툭질하지 않겠어요? 막 이게 뾰족하고 이렇게 곧고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슨 병뚜껑 이런 거 쓸모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쓸모 그 없는 걸 가지고 막 작품 만드는 경우 있죠. 또 그게 더 어려우면 여러분 낙엽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죠. 낙엽. 근데 낙엽을 가지고 막 그 무슨 은행나무에서 벽지 만들어 안 만들어. 이 벽지 속에 이 낙엽 은행나무 이런 걸 넣는다니까요. 단풍을 넣어. 그래서 벽지만 더 멋있다니까.
이 문학이라는 게 쓸모 여러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학을 할 때는 뭘 여러분 잘하는 썰을 잘 풀어야 돼요. 맞아 틀려. 아니 이 국문과는 썰 푸는 학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를 딱 주제를 주면 막 내가 한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야 돼.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게 국문학과의 또 어떻게 보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자 이제 이건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뭐 기본적으로 알면 나쁘지 않아서 제가 장자 이야기를 좀 했고요. 77쪽 보세요. 77쪽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문학이라는 게 어떤 변모를 겪고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트란 말 나와요. 예술 맞죠? 알트 나오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알트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리 프람이라는 사람이 쓰는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The Art of Loving이 있어요. The Art of Love. 대학교 2학년 때 시사영어 시간에 들었는데 에리 프람은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랑의 예술 같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사랑의 기술 그거. 예, 에리 프람이 쓴 책이에요. 저희는 영문학 공부하다 원어로 다 막 읽었는데 어쨌든 이게 아트라는 게 예술이라는 뜻만 있는 게 기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18세기 이후에서부터 일단 이거 나오지 아까도 그 요약에 나온 것처럼 18세기 이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18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시민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는 시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 여론론에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의 개념이 이제 뭐 리터러처 여기 나오죠.에 대한 어휘 변화와 밀접하게 대응이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터러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문학에 의해서 공부하겠지만 옛날 그 뭡니까 리터러처라는 게 그런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새겨진 뭐 글씨 같은 걸 말해요. 원래 리터러처가 문학이지만 원래는 문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뭇잎이나 이런 데 막 뭐 새겨놓은 글들 뭐 이런 걸 리터러처라고 해요. 원래 뜻은.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뭐 지식의 총체다 뭐 이런 말이 쭉 나오다가 어디가 나오냐면 밑에서 한 5줄 정도에 가면 롤랑 바르트가 나오죠. 77쪽. 이게 이제 프랑스의 비평가입니다. 롤랑 바르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중세기의 저작자는 넷으로 나눈대요. 자, 뭐냐 처음 부르는 전사자. 전사자가 뭐냐 이게 100개 쓰는 거예요. 100개 쓰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덧붙여 베끼기만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편찬자, 컴파일레이터 나왔죠? 편찬하는 사람이 뭔지 알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내용들을 잘 조합하는 거죠. 덧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덧붙일 수 있어요. 편찬이니까. 세 번째는 주석자인데 원전을 넘겨보세요.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덧붙여. 그러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전사자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사자가 뭔 소리냐면 여기서 전사자가 어려우면 제가 쉽게 여러분 성경 필사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봤으면 들어는 봤어요? 필사. 그게 전사자예요. 성경 필사 그대로 써. 그러면 성경 필사할 때 무슨 뭐 내 생각을 넣은 게 아니죠. 맞잖아요. 성경 필사 한번 하려면 막 몇 년 걸리잖아요.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 막 다 쓰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편찬자란 말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덧붙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인 게 편찬자예요. 뭐 많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석자는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 생각을 덧붙여. 그러니까 편찬자만 되려고 해도 많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 부분 넘겨보세요. 뭐예요? 저자의 저자. 나오죠? 저자, 어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에 기대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저자로 오면서 어때요?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된다는 것이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맞죠? 이 네 단계를 여러분이 특히 이제 잘 여기서는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트롱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네 단계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쭉 의미의 맥락들을 좀 이렇게 잘 따져 보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뭐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81쪽 보세요. 81쪽. 다른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제 김립 박지원의 탄식 뭐 이런 말 나오죠. 81쪽에 한 중간 정도에 가면 찾으셨으면 우리말이니까 찾겠죠. 고그룹 배넌 옆에 김립 아까 김삿갓이라고 했잖아요. 박지원의 탄식이야말로 몰락한 사대부의 탄식의 전형이다 이런 말 나오죠. 맞죠? 탄식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김립 같은 사람은 되게 이제 뭐 삿갓을 쓰고 다닐 정도니까 몰락 양반인 거고,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열하일기 같은 작품을 쓰기도 했지만 뭐 예덕 선생전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막 뭡니까 그런 인분을 퍼날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막 써요. 연암 박지원. 연암 박지원은 양반이긴 했는데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막 거간꾼 뭐 그 마장동 있잖아요. 마장동 지금도 있잖아요. 서울에 돼지 잡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책을 써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물론 양반 좀 썼지만 뭐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1학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가와 산문에 있어서 두 사람의 그 파격은 18세기 이르러서 문학이 정치와 결별했다. 그러니까 이 연암 박지원의 그 작품 중에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 뭐라 그럴까 호질 같은 작품 혹시 호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호질이라는 호랑이 호지즘이라는 뜻이죠. 호랑이 질치 호질이라는 작품이 보면 그 당대의 세태를 엄청 밑반하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문학을 공부하려면 그 뭡니까 한 고을에 어떤 여인이 있어서 과부였어요. 그래서 연료문을 이렇게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식은 김씨, 이씨, 박씨, 고씨 뭐 이래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연료문을 받았는데 애가 성이 다 달라. 근데 이제 그 연료인 분이 그 아이들의 훈장 선생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그 사랑 행각을 벌이는 걸 애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훈장 선생님 막 도망가다가 호랑이 똥통에 빠지는 똥통에 사람 그 똥통에 그걸 보고 호랑이가 냄새가 난다 하면서 막 꾸짖는 이야기. 이 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그 양반들의 관점하고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연암 박지원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별했다는 문학이 정치적인 거하고도 결별하기도 하고 18세기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비시적이라고 알려진 이런 것들이 요강, 이가 그러니까 이라는 건 알죠. 요즘 이가 없지만 옛날에 막 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소리도 나고 막 하여튼 요즘엔 이제 참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고문의 문체와 너무나 다른 폐관잡서의 문체가 박지원 산문을 폐관잡서는 여러분 참 말이 어려운데 폐관이 뭐냐면 이야기를 수집하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용어 정립을 잘해야 돼요. 용어를 알아둬야지 이해가 쉽잖아요. 모르면 뭔 소리인지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말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수집하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잡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박지원 산문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희롱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게 뭐냐면 이문위희라고 했습니다. 1학년이라서 어디까지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문위희라는 말을 써요. 한자 쓰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문학으로서 문장으로서 희롱한다는 게 이문위희예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이런 거예요. 양반인데 그 글씨 어투가 약간 몰락한 평민들의 어투를 써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왜 양반 이렇게 썼느냐? 라고 해서 이제 막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뭐가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연암 박지원이 뭐가 많은 겁이 엄청나요. 겁이 많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냥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이다. 양반을 희롱했을 뿐이 실제로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문위희란 말씀. 뭐라고요? 문학으로서 문장으로서 희롱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희롱이란 말 나온 거예요. 하나의 희롱이라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죠. 이문위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양반이 보통 양반은 양반의 글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18세기 뭐 이때 들어가면 양반도 막 평민의 어투로 막 이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품이라고 해요. 소품. 아주 하찮은 거예요. 소품. 좀 써봐요. 소품. 이런 것들이 있고 넘겨보세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다가 거기 뭐 다 읽을 수가 없고 82쪽 보세요. 거기 한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 쭉 내려와 보면 내려왔어요. 그래야 문학에서 사서 오경, 제자 백가. 사서 오경이란 거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죠. 오경이 뭘까요? 오경이 뭔지 알아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예기라고 들어봤어요? 예기하고 춘추까지 합해서 사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제자 백가는 노자, 장자,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 있죠? 제자 백가. 여러 학자. 제자라는 게 여러 학자라는 뜻이고 백가는 여러 학파라는 뜻이에요. 여러 100개의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학파. 여러 제자와 여러 그 학자들과 여러 학파, 사기 이런 것들 사마천에 시와 문 이런 것들이 한적 한 나라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연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술적인 작품 초기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하찮은 사람들의 글을 한 게 아니라 양반들의 아주 높은 어떤 의식 수준 이런 걸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예,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락 이제 보면서 이건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단락에다가 네모 좀 쳐볼까요? 전체 네모 별표. 마지막 단락 82쪽 보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글은 왜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하는 따위의 어려운 질문이 생겨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학이 정치에서 벗어나는 정치에 의해 추방되는 나의 어머니의 속된 표현을 빌리면 써먹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쓸모 없음에 뭐다? 쓸모 있음. 이제 좀 이해 가요? 쓸모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쓸모 있다는 거예요. 자, 문학을 함으로써 보셨어요? 검사나 판사 혹은 장관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문학해가지고 검사 한번 생각해봐. 그럼 검사 판사 되려면 법 공부해야지.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해야지. 문학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됩니까? 이런 생각해보세요. 문학 공부해가 판사가 되냐고. 물론 이제 문학을 공부해도 이제 뭐 부전공으로 법을 해서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판사 이런 거 검사 중에는 막 서울대 불문과 나온 분 이런 분이 검사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다 부전공을 한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면 왜 문학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학이 되풀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학을 쉽게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참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학해서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 시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뭐 꼭 우리가 삶을 풍요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자양분도 중요하거든요. 공부라는 것. 그렇지 않나요? 공부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거 해야지. 그렇죠? 근데 꼭 세상은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봐요. 디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이거 나온 김에 하나 설명해. 경영학을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이건 알죠? 경영학을 관리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MBA가 뭐예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인데 왜 매니지먼트가 여러분 경영인지 아세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니지먼트는 들어봤죠? 자, 맨이요, 맨이 뭐죠? 남자. 또 뭐예요? 사람. 꼭 남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맨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사람이 에이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엔진은 명상이거든요. 점점점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꼭 경영학이라는 게 꼭 무슨 뭐 통계학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알아가는 거. 예,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래. 빨리 됐죠?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쓸모 없음에 쓸모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문학을 통해서 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학이라는 게 사회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문열의 뭐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거 있죠. 네. 그거 보면 학교 이야기죠. 네. 엄석대 이야기죠. 네. 근데 그게 학교 이야기인가요? 이 아니. 독재 이야기 맞아 들려요. 이 엄석대라는 그 반장이 완전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는 소우주라고 하고 마이크로코스터 책에는 안 나오네요. 소우주라고 학교를 통해서 정치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문열 작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것은 그 문학이라는 내가 작가가 돼서 정말 막 다양한 이야기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영문학 공부하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문학을 하는 사람은 사고의 폭이 넓다. 문학은 왜 사고의 폭이 넓냐? 문학은 삶의 모든 걸 다룬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요, 뭐 마이클 그 뭡니까 부위를 찾아서 뭐라든가 여러 그 작품들 이렇게 보면요, 막 물리학자가 문학책 쓴 사람 되게 많아요. 물리학자인데 문학책도 쓰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걸 다루는 게 문학이거든요. 문학을 여러분 이제 공부 4년 동안 하시면 사고의 폭이 진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여기서 좀 인용을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썰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을 내가 인용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쓰는데 하여튼 자기 말로만 여러분 1학년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자기 말로만 쓸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포인트를 읽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의미의 맥락들을 조금씩 그 넓혀 나가는 그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